후보자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6월 윤은걸 당시 전주지검장이 한 발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난해 1월 그 문무일 총장과 박상기 장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법조계 고위 관계자를 지낸 3자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취재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박상기 장관이 이 남은 그 두 분에게 이제 중국의 공안제도라고 말한 것이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그 비공개 대화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그건 잘 장관께서는 지난 7번 두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회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박상기 장관이 중국 공안제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상기 장관님이나 저나 형사법 학자이고요. 박상기 장관님이 이걸 중국 공안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 제도로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답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분 하고 그 뒤에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경제신문의 방진혁 기자입니다. 그 조 후보님이 2006년 당시에 웅동학원 웅동학원 이사로 지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동생 조모 씨가 자신 건설사에서 손해 입은 그 배상액을 52억 원으로 책정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0일 정도 지난 뒤에 그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사회에서 그게 이제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면 배임 혐의가 아닌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그 딸과 관련해서 그 조 후보님이 직접 그 페이스북에 댓글에다가 이 논문 수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 내용 취지의 댓글을 그 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과생으로서 논문 통계를 분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대해서 모두 알고서 그 통계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어떻게 외고 문과생으로서 그 이과의 그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이해하고 통계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인용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뭘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쓴 적도 없고 댓글을 인용한 적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관련된 여러 자료나 기사가 있으면 그걸 공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그 논문이 어떠한 수준이고 그 논문이 어떤 과정에서 일저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알지를 못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 장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에서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님은 그 고등학생으로서 그 논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등학생이 주도한 글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일저자는 책임 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저자인 장 교수님이 당연히 주도하셨고 그 책임 저자라는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당시 시점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저자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웅동학원 배임 관련된 혐의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웅동학원 얘기에 대해서 여러 많은 오해가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생 얘기도 나오고 소속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앞에 사정을 설명을 드려야 기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당시에 웅동이라는 곳은 매우 아주 저희 고향이고 저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집성촌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하라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에 저희 선친이 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친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 선친이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저희 선친께서 거기서 돈을 빼왔느냐? 통상 말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뭐 활동비, 뭐 차량 제공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선친께서는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각 법정 부담금, 세금 등을 다 냈습니다. 돈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이 나오실 거 인사청문회용으로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선친께서 각종 법정 부담금 뭐 몇천만 원씩을 다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형갑 이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고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고 지금도 매년 7,800만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희 선친이 위인이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가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선언을 하셨고 저는 지금 이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후보자직을 마치고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교육청 신청, 승인 등을 다 거쳐서 이 학원을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입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여기 하얀 브라우스 입은 분. 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민 간담회라는 이름을 쓰긴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여당 청문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출입기자단이랑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민주당에 요청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라던가 또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관련 정책들이 과거 좀 인권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셨던 후보자로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교감 없었습니다. 전 오늘 아침 그 출근길에서도 인사청문회 꼭 해달라, 오후라도 열리면 해달라, 참석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미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오늘이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기회가 없구나라고 해서 그럼 제가 어디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당에 민주당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왜 그럼 국회에서 했느냐? 원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국회에서 했겠죠. 저로서는 다른 뭐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회가 정식 국회 청문회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희의 진정성을 좀 드러낼 수 있겠다 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그 쪽에 부탁을 드렸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제 정책 발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약간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 보도 자료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감옥에 넣어서 꽁꽁 묶어두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본의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질환자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방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분 기자분들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는 공적 인물,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언론 보도 중에서 그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고소 고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저의 소신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걸 저보고 불처벌하라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출근길에 어떤 기자분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고발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글을 온라인에 썼는지 아십니까?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제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말하고 같습니다. 그건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상 그거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제 논문이 어떠하다, 저의 정책이 어떠하다, 저희 가족 관련해서 저희 딸의 장학금이 어떠하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 가능하고 검증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한 분도 처벌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아주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유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의 법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판례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런 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고요. 그분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쪽 세터로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아까 저 기자분 질문에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조국 후보자의 국민 간담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로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네. KBS. 네, 후보자님, 저 KBS 조태윤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같은 기자들 질문이 반복돼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그 후보자 자녀께서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제일 저자에 오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서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 가서는 또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거든요. 그 후보자께서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좀 이런 부분들이 우연과 행운이 이 후보자 따님에게만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나의 좀 어떤 사회적인 자본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말고 그렇다면 이런
유독 따님에게만 이런 행운과 우연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도 이제 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한 그 오촌 조카의 말을 듣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할 때도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재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뭐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하시지만 혹시나 배우자분이나 다른 분이 어떤 설명을 들으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중복되는 그 질문입니다만은 저는 언론에서든 검찰에서든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단국대 같은 경우는 단국대 그 교수님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단국대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가 옳은지 그 조사의 결과에 제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판국에 제가 그 부산대 의전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왜곡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고려대는 고려대로 무슨 조사를 하고 있겠죠. 공주대는 공주대로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이런 조사 그 각각의 기관의 공적 절차를 좀 지켜봐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각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명이라도 접촉을 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기자님들의 합리적 의심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 또는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저는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빨리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관과 수사기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아까 배경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 내에 이 돈을 투자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업에 종사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처는 그 두 쪽에게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개별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걸 예금에 넣을 거냐 펀드에 넣을 거냐 물어봤고 정부에서 펀드에 넣어도 된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러면 어느 펀드에 넣을 것인가를 물어볼 때 그래도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큽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 자체가 큽니다. 한두 푼이 아닌 거죠.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 받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맡길 때 제처가 일정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아파트도 증여를 받았고 건물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액수 자체가 큰 액수인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를 받아서 돈이 있습니다. 본인도 과거부터 오랜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돈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것인가? 예금에 일부 넣어두고 3분의 1 넣어두고 보험에 또 넣어두고 그다음에 증권에 넣어두고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권 개별 주식을 못 사자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 주식이 아닌 펀드에 넣겠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물론 이런 과정 역시 지금 수사기관이 엄격히 정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해외로 3사람이 도주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 3사람은 그중에 한 명은 그 회사의 대표인 것 같고 그 한 사람 또 한 명은 저의 오촌 조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수사를 안 받고 도망갔는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 3사람이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제 가족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좀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조사 권한이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이 주식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더 이상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쪽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안 하신 분이 저쪽 뒤에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고요. 맨 뒤에. 네, MBN 이동화 기자입니다. 좀 민감한 것이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검찰에서 후보자님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데 전방위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소명을 밝혀주셨지만 조직을 이끌고 사법 개혁을 말씀하신 대로 단행하는 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아까 스스로 자리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힘드시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가족이나 후보자님 본인에 관한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스스로 거취 문제를 표명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 두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첫 번째 것이요. 네,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의구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비난도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그러할 것이고 또는 검찰로부터도 그러할 것이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어떠했다, 과거 일은 어떠했다, 저는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 어떤 불찰을 저질렀다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지난 3주간 엄청난 보도량을 통해서 그중에 진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보도를 통해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저의 가족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 더 이상 제가 숨기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능력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고 더 무슨 고관 대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학자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오로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논의했던 어떤 그 소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학자로서도 고민했었고 장기간 고민했었고 민정수석이 돼서는 그걸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제 평생을
거의 정말 제가 머리가 크고 난 뒤에 정치적 민주화와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는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이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고민했고 구상했고 기획했고 조정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는 있겠구나. 이게 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가지고 돈을 더 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의 한계와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수 조국, 민정수석 조국으로서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불신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하나하나 쌓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치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배우자나 저희 어머니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변론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저도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저희 전재수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재수 씨도 고통스럽습니다. 전재수 씨도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거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그것을 마무리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 자리를 더 탐하겠다 생각이라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라. 물론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되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붙이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치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